자, 오늘의 주제는 한국 문화의 미학적 원형을 찾아서라는 타이틀을 정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원론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가장 기본이 이 미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연구들을 보면은, 최근 한 10년 동안, 거의 한국 미학을 체계화시키는데, 거의 전념을 다해왔고요. 2015년에 썼던 한국의 미학, 요 책이 이제 서양, 중국,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해서, 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미학을 체계화한 그 책이고, 그 후속 작업으로 미의식 시리즈로 이제 구체적인 작품을 예를 들면서 신명해학까지 지금 책이 나와 있고, 올 5월에 소박편이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날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됐는지 그 문제의식을 한번 공유를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도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곡선입니다. 보면은 이제 1970년대 이후, 아주 급속도로, 경제가 이게 성장이 이루어졌고, 이게 이제 GDP 지표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도표는 이제 우리나라 자살률의 증가율입니다. 이 빨간색이 이제 우리나라인데, 외국의 그런 자살률을 보면 이제 대체로 이제 현대로 오면서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인데,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몇 년 동안 거의 1위를 지키고 있는데, 자, 이걸 보면서, 이건 이제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항상 불경기다, 또 가장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이 제일 힘들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오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단군 이래 지금처럼 우리가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시기도 없고요. 지금은 세계 15위 안에 드는 이 경제 대국으로 그렇게 성장해 있는 그런 현실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더 힘들게 느끼는 것일까? 그것이 과연 경제적인 문제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고,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는 문화의 문제다. 우리는 경제를 70년대 이후에 급속도로 발전시키면서 정작 중요한 우리의 미의식, 이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앞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경제는 발전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문화를 되찾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한 2010년경부터 이 한국 문화를 찾기 위한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거의 다른 일 안 하고, 외부 강의도 일치 안 하고, 이 책을 쓰는데 전념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의 이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요즘 이제 대학 강의도 좀 하고, 이제 외부 강의들을 좀 하는 그런 시기라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어떤 계절처럼 큰 어떤 흐름을 가지고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신화의 시대가 있었고요.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고대에는 이제 신화가 중심이 됐던 그런 시대였고, 신화의 시대에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어떤 신비성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술적인 능력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 삶의 난관들을 해결해 나갔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종교가 중심이 됐던 그런 시대가 이제 신화의 시대고, 이제 고대 시대가 될 수 있겠고요.
인간이 이제 그 과학을 발달시키면서 이 과학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 서양인들이 이제 이성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제 과학의 시대를 지배를 했고,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과학적인 지식들을 쌓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인간의 기술 문명을 이제 발달시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학이 이제 고도로 발달을 하면서 이제 서양이 지배권을 갖게 됐다. 근데 이제 이 과학의 발달이 오늘날의 많은 그 문제를 초래하게 됐죠.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뭐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생태계 파괴라든지 뭐 지금처럼 뭐 바이러스가 창궐 한다든지, 사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생태계 파괴와 무관하지 않죠. 야생동물들이 이제 갈 곳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삶과 자꾸 섞이면서 이 바이러스를 이제 전이를 시키고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자연재해나 이제 이런 그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 이런 문제로 우리가 이제 과연 이 인류가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된 거죠. 지금 과연 우리가 10년 후에 이렇게 사람이 만날 수 있겠는가, 이 장담하기 어렵다는 거죠. 한 해 한 해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 궁극적인 원인을 보면은 인간의 어떤 그 무분별할 자연 착취, 그리고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그 자연의 분노, 이런 것들이 그 이제는 그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이 오늘날의 시기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런 문화가 나타나 가지고, 기존의 그 서양에서 쌓아놨던 뭐 철학에서의 형이상학 철학이라든지 어떤 이성 중심의 문화라든지 또 인간 중심의 문화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저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그 해체,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가 해체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이성 중심에 대한 어떤 해체고, 어떤 근대 문명에 대한 해체 작업이 일어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으면서 21세기에 문화의 시대가 도래를 했다, 이렇게 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은 나름대로 뭐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나가겠지만은, 그러나 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초래하게 될 것이고, 역설적으로 그 인간들의 삶이 이제 크게 변화가 오는데, 저는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그 인간들이 기존에 해왔던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 가서 그 일들을 기계나 로봇이 대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들은 그동안 일을 통해서 거기 통해서 이제 만족을 얻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그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일을 로봇이 대신 해버린다면은 인간은 많은 그 여가를 강제로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많은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인간의 본질이 뭔가, 인간의 본질이 노동이 아니라면은, 그렇다면은 인간의 본질은 뭔가, 이런 이제 문제에 봉착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문화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로 보는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문화라는 것은 이 차이를 통해서, 차별성을 통해서 존립을 하는 거거든요. 주어진 환경이나 어떤 그 인종의 어떤 그 차이, 이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문화의 시대에서 가장 그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은 감성적 능력이다. 과학의 시대에서는
이성적 능력이, 신화의 시대 때는 주술적 능력이 중요했다면은 이제는 인간의 감성적 능력이 가장 그 중요시되는 시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고, 이 감성의 문화가 바로 예술이죠. 그래서 이제 예술 중심의 문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기업을 끌고 가는 그 주체들이 이제 경제인들이었지만,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예술인이라기보다도 예술적인 그런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 전반을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술가가 다 될 필요는 없겠지만은 예술적 인간이 되는 부분은, 이거는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그 필연적인 과정이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이제는 도태하게 될 것이다. 이 공룡이 지구상에서 도태됐듯이 이런 그 급변하는 이 환절기의 기후에 적응하려면은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을 이제는 새롭게 수정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시기에 도래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제 봄이 벌써 도래했는데 이제 여름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건데, 앞으로의 그 기후가 어떻게 바뀔지를 알아야 제가 거기에 따른 패션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가 추워진다 그러면 더 두꺼운 옷을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가 더워진다는 걸 알면은 이제 그 짧은 여름 패션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시대의 그 패턴을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우리한테는 과제고, 이 흐름을 읽는 자가 이제는 환절기에는 우리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 과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21세기에 도래할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 연구를 진행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문화라는 것이 그럼 뭐냐? 이 문화의 시대를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요. 간략하게 문화를 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나무의 종자, 이 뿌리 부분이 이 문화의 의지다, 의지.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다 그러면 사과 종자에 의지가 있다는 거죠. 사과를 맺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사과나무는. 그 종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에너지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 종자는 그거를 씹으면은 사과가 열리게 돼 있는 거죠. 사과 종자에서 배가 열리거나 감이 열리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어떤 그런 고유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건 선천적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줄기가 이렇게 자라 나오는 거죠. 그 줄기를 저는 그 미학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학이라는 것은 모든 이 사회 문화의 하나의 줄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미학이.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은 것, 이것이 이제 예술 문화라고, 문화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문화의지와 미학은 하나의 그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것이고, 또 앞으로의 시대에는 문화의 시대가 될 경우에는 각 민족이 갖고 있는 그 문화의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 문화의지라는 것이 이 식물의 종자와 같다고 그랬는데, 그 종자가 갖고 있는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저 감자 종자는 감자를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고, 저 감자 종자가 뭐 포도를 맺으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경쟁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민족도 그 민족의 문화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교류하면서 서로가 필요한 것을 바꿔먹는 시대,
이것이 바로 문화의 시대라는 거죠. 과거처럼 약육강식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근대기에는 힘이 강한 민족이 힘이 약한 민족을 지배를 하고 문화를 빼앗고 문화를 획일화하려는 그런 시대였다면은 앞으로의 시대라는 것은 각 민족의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가 하나 될수록 이런 문화의 시대가 더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문화적인 정체성이 없으면은 이게 살아남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 국가 자체가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가 지금은 이제 도래하고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이야말로 굉장한 그 문화의 위기고 민족의 위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히려 지금이 일제 시대보다도 우리가 더 식민화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그 의식주 문화를 보면은 뭐 건축, 그죠? 이게 다 서양 건축 들어와서 한옥을 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패션, 예? 다 뭐 서양 패션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뭐 한복이나 우리 고유 패션을 다 밀어낸 거잖아요. 우리 먹는 거는 조금 그래도 덜하지만 이 먹는 거가 그래도 이 직접적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서양 음식이나 외국 음식들이 많이 들어와서 의식주 자체가 지금은 거의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국인인가 이 자체를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고 이게 이제 글로벌화 되면서 이렇게 됐지만 이제 새로운 어떤 경쟁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이 정체성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화가 진행이 될수록 이 민족 미학이 중요해지는 것은 이런 문화적 차이가 바로 그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그 세계적인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다가 어느 시점에 딱 도달을 하면은요, 그게 한계에 딱 달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뿌리기 때문에 이게 뿌리가 있는 건가, 그 문화적인 결과물이 어떤 뿌리에서 나온 것인가. 이 뿌리가 없어도 나무는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은 쓰러지게 돼 있죠.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오래 지탱이를 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잎이 무성해지는 것과 뿌리가 내리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잎이 무성해지는 것이 이게 시대성이라면은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는 것이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예술적인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그 시대성과 이 정체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잎만 막 무성해지면은요, 나무가 결국 쓰러지게 돼 있고요. 뿌리만 무성해지면은 볼품이 없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나무가 너무 무성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를. 스스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가지를 쳐가지고, 겨울에는 이 뿌리 쪽으로 양분이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 먹고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뭘 해야 잘 팔리나, 뭘 해야 먹고 사나 이런 걸 자꾸 신경 쓰다 보면은요, 이 뿌리로 가는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낙엽을 버리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게 자연의 지혜죠. 자연은 햇빛이 부족해지면은 불필요한 거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치기,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잎사귀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봄에 살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은 자꾸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무성해질 때가 아니고요. 지금 불필요한 거를 버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 일에 너무 그쪽으로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뿌리 내리기를 우리가 놓쳤다는 거죠. 그 시기를. 지금이라도 그거를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민족 전체가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런 위기의식이, 제가 그 문화 독립운동 차원에서 이 연구를 했고, 오늘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제 책에서 이제 핵심적인 그 내용은 이 도표로 집약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 한국은 자료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연구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 중국, 일본과 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그 차이점을 찾아내는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과 동양을 크게 비교해 봤더니 이 서양 문화의 특징은 분화적이다. 이 사람들은 나누는 걸 좋아해요. 나누는 걸. 하나를 둘로 나눠 가지고 그 나눈 것을 둘의 어떤 그 주종의 관계를 따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이분법적 사고죠. 서양 철학에서 형이상학 철학이라는 것도 그런 이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문화도 다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A를 A 플러스 B로 나눠 가지고 A가 주가 되고 B가 종이 되는 뭐 이런 문화를 전개해 왔다고 생각이 됐고요. 동양은 통합적인 문화. 서양이 분화라면 동양은 통합적이다. 둘을 합치려고 한다는 거지. 합치려고 한다. 근데 그 합치는 방식이 그 민족마다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없으면 벌써 합쳐졌겠죠. 중국이 한국을 합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또 일본도 한국을 합치려고 뭐 일제강점기에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안 됐죠. 왜 안 되느냐? 그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 문화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합쳐놓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쾌감이 달라요.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합쳐놓으면 못 사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어떻게든지 독립하려고 독립운동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가 다르냐, 이제 그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중국 사람들은 동화 의지가 강하다. 동화. 이 동화라는 것은 A와 B를 합치면서 이 B를 스몰 a로 이렇게 바꿔서 대문자 a와 스몰 a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동화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B를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스몰 a로 해가지고 그 중국 오성기와 같은 관계가 되는 거죠. 큰 별과 작은 별의 관계, 대문자 a와 소문자 a의 관계. 근데 서양은 성조기처럼 이 별이 계속 똑같은 별이 계속 분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 유럽 그 국기도 마찬가지죠. 별이 계속 같은 별이 이렇게 분화하는 건데, 중국 오성기는 큰 별과 작은 별의 관계로 표현이 되죠. 뭐 이게 뭐 우연의 일치겠지만 저는 반드시 우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기라는 것은 그 국가의 문화 의지를 디자인한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 민족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중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화 의지가 드러났고, 그것이 이제 그 중화 사상이에요. 중화 사상. 본인들이 문화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을 이렇게 하나로 화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그 한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5개의 소수족을 다 동화시켜 나간 거죠. 지금도 계속 그 동화를 위해서 그 동북공정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계속 그렇게 수시탄탑 노리고 있는 거고요. 이 문화 전반에 아무튼 그런 그 의지가 생긴 거고, 그것이 하나의 그 지역적인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중국은 그 사방이 이렇게 갇혀 있고 농경 문화를 해왔기 때문에 이동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신들의 그 자리가 하나의 그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 의지가 생긴다는 거고요.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섬나라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잘 그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그런 지리적인 환경이 어떤 응축의 문화 의지를 갖게 됐다. 응축이라는 것은
A와 B가 합쳐지면서 B가 이제 스몰 b로 되면서 이 곱하기의 관계로 딱 하나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유기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직 문화죠. 일본의 문화의 특징은 조직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는 하나의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일본에서는 천황이죠. 천황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이 있죠,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사회체가 다 하이어라키, 이런 조직 그 문화로 질서 지어지고, 그것이 잘 안 되면은 강제로라도 조직화를 시켜왔어요. 그게 사무라이 문화죠. 그죠? 당장 뭐 칼로 직결 처형권을 줘가지고 처형을 시키고, 불복종할 때는 자결을 하고 스스로. 이게 사무라이 문화인데, 그 동아시아에서 그 사무라이 문화처럼 그런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왜? 이런 조직 체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그 양반이 저기 일본에서는 사무라이거든요. 다른데 어떻게 합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일본 국기는 이렇게 일장기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단일한 하나, 단일한 하나. 뭐 아무것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민족은요, 미안해서 이렇게 못 끝내요. 어떻게 이걸 다 했다고 끝낼 수 있어요? 미안하잖아요. 일본만이 그릴 수 있는 국기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뭐냐? 한국은 이 A와 B를 합치면서 A가 스몰 a로, B가 스몰 b로, 그러면 이게 A도 아니고 B도 아닌 C가 된다는 거죠. 이 삼항관계, 여기까지는 이항관계잖아요. 이항. 여기는 A, B, C 삼항이 됐잖아요. 삼항. 그래서 A와 B가 서로 하나 안에 상생의 관계를 이루는, 상극과 상생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질성이 같이 녹아 있는 거죠. 물과 기름처럼, 물과 기름이 하나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동화는 그게 하나로 화합되어 버리지만은, 접화라는 것은 이질성을 간직한 채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도형화하면 이게 태극이 되는 거죠. 우리는 태극기를 국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국기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민족의 문화의지를 디자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네, 아주 기분 좋은 발견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접화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상극의 대립적인 조화다. 이 서양에서 말하는 하모니, 이 조화라는 것은 유사한 것들의 조화예요. 유사한 것들의. 유사한 유사한 색깔, 이런 것들의 조화라면은, 접화라는 것은 완전히 그 대립적인 그 음과 양, 남과 여, 이런 것들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철학은 삼원론이고, 이 천지인 사상에서 비롯된 삼원론이라는 거죠. 이원론은 항상 대립이에요. 서양 문화가 이원론적으로 이 세계를 이해했기 때문에 항상 그 대립적인 문화를 낳았고, 그게 이제 어떤 그 식민지 문화로 전개된 거 아니겠어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종말을 구할 때가 됐다는 거고,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 천지인, 이 둘로 나눈 거를 합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코리안 스타일의 휴머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하고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인간은 이건 다른 거예요. 서양의 인본주의에서 르네상스식의 그 휴머니즘이라는 거는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이성을 중심이 돼가지고 신을 대신하고, 자연을 지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라는 얘기고. 근데 코리안 스타일의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천지를 부모 삼는 거예요.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사랑하는 거. 그게 인간의 위치입니다. 그 하늘의 뜻과 이 땅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목적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민족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천지인 사상을 토대로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접할을 해야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의 접할을 해야 되는 그런 숙명을 갖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사상, 삼이 접하여 있습니다. 하나는 시작의 수라면 둘은 분화의 수고, 이 삼이 이 접하의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많이 좋아했고 써왔다는 거죠. 삼세판, 삼신신앙, 탯줄을 과거에 삼줄이라고 그랬죠. 삼기다. 이 삼긴다는 말이요, 이 생기다예요. 지금은 삼기다가 생기다로 바뀌었지만 원래는 삼기다였어요. 왜? 삼이 이 세 번째거든요. 하늘과 땅이 분화됐다가 그 사이에서 결합해 가지고 태어나는 거, 이게 삼이거든요. 삼기다, 삼일장, 삼우제, 삼년상, 삼창, 삼박자, 삼시조는 삼장, 또 새는 삼조고, 새를 삼족으로 했잖아요, 우리는. 이 고구려 시대의 국기 같은 건데, 그 태양에 있는 흑점의 그 모양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 새 모양으로, 이 디자인한 건데, 다리를 세 개로 하잖아요. 이 우리 민족의 철학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현무도입니다. 현무도. 고구려 백화의 현무도 보면은 가장 단단한 동물과 가장 부드러운 동물, 뱀과 거북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거든요. 자, 이거를 조금 단순화시키면은 태극의 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음과 양이 이렇게 하나로 된 상태. 이게 접하라는 거죠. 이 접하라는 말을 이 사전에 없는 말이지만 제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말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접하라는 말을 좀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자, 접하에 그럼 반대되는 말은 뭐냐? 이게 이제 불화입니다, 불화. 이 접이라는 것은 가까이 한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한다는 것이고, 가까이에서 이제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고, 불화라는 것은 멀리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그 도표를 그렸는데, 아주 제가 즐겨 그리는 도표인데, 이게 이제 인간을 이렇게 그렸어요. 인간을 그렸는데, 여기가 하늘입니다. 하늘이고, 요게 이제 인간인데, 요 가운데 요렇게 연결된 부분이 인간 안에 들어온 하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으로 보면 뭐 정신이라고 해도 좋고, 뭐 영혼이라고 해도 좋고, 보이지 않는 그 파동의 세계죠, 여기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요 바깥에 있는 원은, 이건 이제 몸입니다, 몸. 육체. 하나의 그 물질성이죠, 물질성. 인간은 이 정신성과 물질성이 결합되어 있다. 하늘의 속성과 땅의 속성. 물질은 땅의 속성이죠. 하늘의 속성과 땅의 속성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말을 하고, 또 자유롭게 또 행동을 하고 움직일 수 있고 생각을 하고,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 생명력이 어디서 오는 건가? 그게 바로 이 생명력의 이 근원, 이게 이제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 통로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이 정신의 특성은 자유로움에 있습니다. 이게 뭐 종교적으로는 신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성은 창조성이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잘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창조적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창조적 인간. 신처럼. 이게 이제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하나의 그 우월한 능력이고, 요 소통 능력, 하늘과의 소통 능력이 중시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인 사상을 통해서 그 인간이 하늘과 연결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천신 신앙에서부터 뭐 태양 신앙, 그 다음에 뭐 단군 신화, 모든 문화에 다 그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망각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하늘과의 연결이 끊기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완전히 끊길 수는 없어요. 그 혈관에 피가 도는 것처럼 여기 보면 이런 게 막 끼어요, 혈관에. 예? 동맥경화 같은 거 생기면 혈관에 뭐가 끼잖아요. 그런 게 끼면은 이게 잘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전파가 제대로 송수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직거리는 거죠, 지직거려. 그러면은 아주 적은 에너지로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나는 건데, 아주 적은 에너지로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내가 관습대로 살아가는 거죠. 관습. 습관대로 하면은 적은 에너지로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습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도 관념에 따르고 행동도 관습에 의존하고, 그러면은 그럴수록 또 이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여기가 더 막히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 밝은 것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두워지면은 우리가 우울증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불쾌한 상태, 우울한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어떤 사랑의 상태,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는 거는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인데 이 하드웨어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뭔가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전기를 꽂아야 이 하드웨어가 작동을 하는데 이 전기가 끊겨버렸다. 또 전기가 너무 약하다. 지금 우리는 기력이 딸린다는 것은 그 전기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감각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전력 공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감각입니다. 감각. 인간의 감각. 쾌, 불쾌를 느끼는 그 감각이 그 송수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예요. 우리는 설명서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죠. 물론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설명서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도덕이다. 이것이 기준이다. 많은 그 위대한 성인들이 어떤 그 설명서를 만들어 놓은 건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게 아니죠. 문자는 죽은 거기 때문에. 이런 제품도 설명서가 있는데, 인간은 왜 설명서가 없겠어요? 그 설명서가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장되어 있다. 그 내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그 쾌, 불쾌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가야 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불쾌한 건 안 하고 쾌한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미학이에요. 미학. 제가 생각하는 미학이라는 것은 쾌, 불쾌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찾아가는 것, 찾아가는 학문, 이것이 미학입니다. 미학은 진리, 진짜와 가짜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선악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쾌, 불쾌를 통해서 인간이 가야 될 길을 찾는 것이, 이것이 미학이라는 거예요. 네. 진선미가 따로 있잖아요. 미학의 역할이 있고, 지금은 이제 그 진리가 제 역할을 못 하고, 또 도덕이 제 역할을 못 할 때, 이 미학의 역할,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감성을 통해서 인간이 가야 될 길을 찾아가는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오른쪽에 요 상태가 추의식, 왼쪽에 요 상태를 미의식. 우리는 지금도 어느 상태, 이 중간에 있든지 어느 쪽에 쏠려 있는 거죠. 이 미의식이 완전히 100이라면은 100이고 여기가 0이라면은 0 이하는 이거 자살이죠. 그죠? 죽지 못해 산다. 그러면 한 20, 30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저 그렇다. 한 50 잡고 기분이 좋다. 막 놀 때 막 신났죠. 그때 뭐 7, 80 올라가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 몰입하면 이쪽으로 가고요. 예. 그렇지 않고, 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예. 그래서 이 자기의 이 감정의 상태를 잘 관찰을 해가지고, 그 길을 내비게이션 찾아가듯이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미학적 인간으로 살아가기고, 제가 작년 말에 낸 책이 미학적 인간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또는 미학을 정리해 보면은 신과 인간, 하늘과 인간이 이렇게 접화되는 거, 그 접화된 그 양태를 멋이라고 그러고, 접화된 어떤 행위를 풍류라고 그러고, 접화된 그 느낌을 시원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시원하다는 거는 원래 그 헌에서 온 말입니다. 원이라고 이걸 지금 발음상 원이라고 바뀌었지만 원래는 환하다에서 온 말이에요. 밝다라는 의미죠. 환하다는 것은 환하다. 그래서 어떤 우리 감각적으로 아주 그 몰입이 됐을 때, 뭘 먹을 때나 어떤 그 온도나 어떤 그 풍경이나 우리가 감각적으로 그 자체 지금 여기 현재에 몰입하게 될 때를 우리는 환하다, 다시 환함을 느껴진다, 시원하다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쓰는 표현입니다. 찌개 먹을 때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말하는 민족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환함을 추구해온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과 인간, 하늘과 땅이 그 사이에서 이 접화를 이룰 때, 이 사이에서 어떤 미학이 만들어지는데, 또 이것이 이제 음과 양으로 또 나뉘면서 네 가지의 미의식을 뽑아냈습니다. 신 쪽에 가까우면은 이제 평온과 신명이고, 사람에 가까우면은 우리의 그 삶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 쪽에 내려오면은 소박과 해악이 있다. 그리고 양적으로 이렇게 발산하는 문화는 이제 신명과 해악이고, 음적으로 이렇게 고요해지는 문화가 이제 평온과 소박이다. 우리나라 미의식을 4대 미의식으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걸 추출해 낸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10분 남았네요. 10분 동안 빛의 속도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신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고구려 벽화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호의 그림이죠. 자, 이거 보면 아주 흡사해요. 그죠? 이 고구려 벽화의 현무도인데, 여기가 이제 거북이하고 뱀이 있는데 지워져서 잘 안 보이지만, 양쪽 옆에 이제 소나무 두 그루가 있고, 밑에는 산입니다. 밑에 산이 있는데 지워졌어요. 산이 있고, 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늘인데, 이 하늘 표현한 거 보세요. 요게 뭐 그 역동적인 그 바람에 의해 가지고 막 휘날리는 어떤 즉흥적인 그 휘날림이 있죠. 이게 이제 신명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신명. 이 정제되지 않은 거죠. 정제되지 않고, 이거는 사파적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그리는 거거든요. 이 신나지 않으면 이렇게 못 그립니다. 신명나지 않으면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걸 현대에 와서 그런 신명이라는 그런 미학을 표현주의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마음을 다루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재현 미술이었기 때문에 그 이성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분석해가지고. 그런 것이 현대에 와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고대 한국이 현대의 서양이다. 우리는 서양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지만 서양은 고대의 한국이라니까요. 뭐 고구려 벽화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신명이 납니까? 전부 다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동물도 도망가느라고 움직이고, 이 활을 쏘는 사람도 말 타고 달리면서 이거 쏘는 거 아니에요. 산도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축소시켜가지고 리듬감을 주잖아요. 정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집트 벽화 보면 얼마나 경직되어 있고 딱딱합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아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파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건 즉흥적인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서양에서는 낭만주의에 와서 이런 신명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서양의 현대가 한국의 고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악. 해악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주종의 관계를 평등의 관계로, 그걸 수정하는 거예요. 이 자연은 평등하죠. 그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열의 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거를 자꾸 차별로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회적 부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기분 나쁘지 않게, 또 서양처럼 뭐 냉소적으로 뭐 비웃고 희극적으로 희화화시키고, 예, 풍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고차원적으로 그런 사회적 부조리를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김홍도의 그 해악을 보면은 그 양반과 서민의 관계를 그 당시에 그 유교적인 그런 유교 질서에 따라 가지고 경직대에 그걸 나눠놓은 거잖아요. 인간을. 그래서 그 관계를 반전시키는 거죠. 그 서민들은 뭘 개성적이고 억압됐다는 이런 편견, 또 양반은 개성적이고 자유롭다는 이 편견을, 이 서민을 개성적이고 자유롭게 하고 양반을 뭘 개성적이고 억압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양반이고 이게 서민이에요. 누가 더 자유롭습니까? 양반은 옷도 못 벗고 이 더운 날, 이 머리에 두건까지 쓰고 두터운 옷을 입고 지루해가지고 그냥 몸을 꼬고 벨트 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심심하니까 이 뭔 재미가 있겠냐고요. 근데 서민들은 더우면 벗고 좀 덜 더우면 안 벗고 자유롭잖아요. 얼굴 표정을 보세요. 흥이 있죠? 얼굴에 신이 나 있어요. 일을 해야 재밌는 것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목 디스크 걸려요? 이러고 있으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완전히 우리의 그 편견을 바꿔놔 버리는 거죠. 이것이 해악입니다. 해악. 품위가 있잖아요. 이게 뭐 서양의 그 밀레의 그림에도 비슷한 주제지만은 여기에는 해악이 없어요. 이거는 얼굴 표정들 보면은 다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해야 되는 체념 같은 정서가 들어있죠. 체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뭐 이것도 그림이 될 수 있다. 농민들의 삶도 예술이 될 수 있다. 이 얘기 빼면은 무슨 얘기가 할 수 있냐는 거죠. 여기는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리얼리즘이죠. 코리안 스타일의 리얼리즘인데 해악이 아주 그 품위 있게 이 자연을 풍자하면서 자연을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연은 호랑이와 까치가 다른 것이지 우열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게 호작도 아닙니까? 호랑이 까치도. 까치가 막 약 올려도 호랑이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날지 못하니까. 뭐 신년부터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소박을 예를 들었는데, 이건 이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이게 서양식, 아주 인위적인 거죠. 서양 스타일. 이거는 이화원이라고, 그 중국의 정원이에요. 제일 큰 정원인데, 이게 뭐 자연인지 정원인지 구별 못 하겠죠. 어마어마한 그 숭고함으로 승부를 거는 중국 스타일. 이건 이제 일본 스타일. 아다치 미술관인데,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깎아놓죠. 일본 스타일. 이게 이제 창덕궁 비원인데, 우리는 이게 이제 자연인지 정원인지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그 털을 중시해요, 터. 고유에 있는 털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이런 정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자연과 접화되게 만드는 거죠. 이 코리안 스타일. 도자기 되면 이게 중국식, 뭐, 일본식, 한국식인데 아주 뭐 정교하고 화려하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자연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정형의 색깔도 절제를 하고 또 방가사유상 보면은 이 서양은 이성적 사유를 많이 하죠. 이성적 사유. 그 다음에 이게 인도네요, 인도. 이 방가사유상이요. 생각하는
그 석가모니 그에서 온 거잖아요. 서양은 물론 아니지만, 아무튼, 이 방가사의상의 표현이 쉽지가 않아요. 이 평온의 상태거든요. 이게 평온의 고요한 상태인데, 이렇게 인도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머리 쓰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잔머리 굴리는 모습이고, 뭐 이것도 굉장히 교태로운 뭔가 생각하는 모습보다도 몸을 뒤트는 뭐 꼬고 뭐 그런 모습 같죠. 근데 우리나라의 방갈사회성이요 완전한 그 명상의 상태예요. 이 평온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표현들이. 뭐 이게 중국 거죠. 운광석굴 아주 권위적이고, 일본은 아주 또 경직돼 있어요. 딱딱합니다. 우리는 아주 그 평온함이 있죠. 평온함. 그래서 이 4대 미의식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빛의 속도로 진짜 다 했네요. 네, 시간 맞춰서. 이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인사를 드려야겠는데요. 이 고맙습니다라는 말의 어원은 이 고마가 이 고음입니다. 고음스럽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웅녀족의 후손이란 얘기입니다. 웅녀족의 후손. 우리 민족의 가장 그 모델이 그 웅녀처럼 하늘을 받들어서 환웅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웅녀가. 그래서 이 천신 사상이 생긴 것이고, 천지인 사상이 나온 것이고, 이게 우리 민족의 뿌리예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는, 감사합니다는 이제 한자로 이제 써온 거고, 일본식이죠. 일본식의 감사 표현인데, 고맙습니다라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 들어간 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민족의 어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는 그 행위들, 먹고 살기 위한 하는 행위들이 어떤 그 깊은 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그 문화 의지와 미학과 연결돼서 보람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여러분들의 그 작품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